80%는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 심해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계속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계속 뚫어보는 것도 현저히 낮은 거니까 지금 뚫어보는 숫자가 그래서 20% 정도의 성공 확률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출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노르웨이 말씀하셨는데 가스 원유 합쳐서 하루 생산량 한 약 200만 배럴 정도 가는데 제가 보니까 미국이 1등이더라고요. 1290만 배럴 하루에. 그다음에 캐나다 460만 배럴. 그다음에 러시아 1000만 배럴 정도 합쳐서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한 러시아보다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970만 배럴. 이라크, 이란, UAE, 쿠웨이트, 차이나가 한 420만 배럴, 브라질이 340만 배럴 이 정도 하니까 그 아래에 이제 노르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200만 배럴 정도 되니까 엄청난 양인데 이 중에 한 170만 배럴을 하루에 수출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노르웨이의 부의 근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팔자를 고친 나라라고 하는데 노르웨이 하면은 북유럽의 아주 친환경적이고 뭐 이런 어떤 선진국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석유하고 가스 캐가지고 바다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이렇게 또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간에서의 어떤 시련 이런 거가 없었을까요? 저는 적지 않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노르웨이가 200만 배럴이지 않습니까? 200만 배럴이고 브라질이 340만 배럴인데 이제 86억 배럴에서 200만 배럴을 넣은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40억 배럴 맥시멈 올라갈 수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자급화율이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맥시멈. 근데 가야나 유전자 같은 경우도 원래 110억 배럴이었는데 지금 이제 엑스모빌의 IR조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예, 계속 늘어나고 하루 생산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심해 유전하고 가스전 개발하는 거는 계속 그렇게 기술력의 개발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중이 낮았습니다. 그 성공률이 5% 이하였습니다. 5% 이하였는데 결국은 천연가스 수출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석유 천연가스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국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국가 영토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비밀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투명성인 것 같아요. 투명성. 과정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물론 20%면 80%는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전 세계가 보면 석유와 가스 다 포함하면 100% 중에 우리가 제가 볼 때는 한 2% 정도 되거든요. 우리 석유 산유국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노르웨이급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기차급의 노르웨이급이에요. 1억 배럴을 매년 쓰거든요. 근데 2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200만 배럴이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더 돼야 되죠. 4% 플러스 제가 볼 때 전기차까지 합치면 한 7% 정도 때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1등 배터리 산유국은 중국이고 2등 배터리 산유국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에너지를 다 합쳐서. 네, 다 합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우리도 산유국입니다. 배터리 산유국인데 그럼 2% 정도인데 이제 이게 더 얹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가 더 얹어질 수 5%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투명성 같아요. 투명성 제가 볼 때는 이제 오픈해서 왜냐하면 그걸 이제 과정대로 투명하게 하면은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 심해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계속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골격 구조가 이제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계속 뚫어보는 것도 현저히 낮은 거니까 지금 뚫어보는 숫자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가는데. 그런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가더라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니까 아직도 95%는 압도적으로는 석유 천연가스니까 만약에 뭐 러시아라든지 지금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받아오는데 사우디 이런 데서 받아오는데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쪽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면 우리 미국밖에 의존할 데가 없어요. 미국, 호주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원화 차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가격이 또 뛰는 거죠. 우리는 뭐 20% 정도의 성공 확률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출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제가 이거 좀 자료 정리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 우리나라 이제 석유공사 같은 회사가 이제 노르웨이의 그 에퀴노르 이제 이런 회사가 있는데 아주 최근 소식인데 추가 투자를 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공개했습니다. 에퀴노르가 이제 2035년까지 660억 달러가 되는 추가 투자를 감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한 57억에서 66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8천억 원? 1년에. 1년에 그래서 8천억 원씩.
향후 10년간 88조 정도를 이제 더 투자하겠다. 이제 이렇게 아, 그러면 거의 1조 원이네요. 네, 1년에 이제 1조씩 이게 이제 추가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세계 4위의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 그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해양청 이런 데서 투자 안 늘리면 지금처럼 많이 못 뽑아먹는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리포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쿵짝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10년간 88조 원 투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 장치 산업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CEO들이 기회만 되면 나와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5년간 10년간 100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는 귀에 닳도록 이제 들어봤는데 노르웨이는 그 얘기를 해저 희추 프로젝트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20개, 30개 유정을 뚫겠다. 20개에서 30개.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기술의 진보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막히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유럽의 석유 가스 절반 이상이 지금 러시아한테서 들어오는데 막혔으니까. 예, 2030년까지 완전 제로로 가버리면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바꿀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릿지 자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천연가스가 특히 주목받고 석유도 있죠. 중요합니다. 석유도 왜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떨어졌다 해도 95%니까 노르웨이를 봤을 때는 석유 가격도 중요하고 가스 가격도 중요한데 누군가 사주는 게 중요해요. 석유와 가스는 팔 수 있을 때 빨리 파는 게 좋다예요. 왜냐면 다음에는 그 자리를 한국이 다 채울 거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중국 또는 한국인데 지금 좀 미국판 IRA라든지 이런 유럽판 IRA를 보면은 동맹국 위주로 짜겠다는 거 아닙니까? 동맹국 또는 동맹국의 범 들어가는 나토 위주로 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나토 세 번이나 갔잖아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게다 싶다 이제 왜냐 또 유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인하우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독일 같은 경우가 러시아 미팅하고 나서 이렇게 예를 들면 푸틴 대통령 미팅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수소 2천만 톤 체제로 가겠다. 연간 2천만 톤이면은 10%를 수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대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 노르웨이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천연가스가 이제 브릿지 에너지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메인 로드예요. 그냥 브릿지가 아니라 거의 메인 로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빨리 가고 싶은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고민하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가려고 하니까 이게 석유와 가스의 메인 시장은 러시아, 이란, 사우디 쪽에서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누가 또 메이저냐면 이 중국이라는 거잖아요. 중국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을 봤을 때는 러시아 피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야 되는데 여긴 또 중국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석유, 가스 자원도 중요하고 신재생 에너지에는 공급망을 좀 확보해야 되니까 광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인을 좀 만들어내 세팅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노르웨이는 잘 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원유도 원유인데 특히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뽑을 때부터 판매자를 사갈 수요처를 확보하고 이제 시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선매 양식인 거죠. 저장이라든가 이거를 운반하는데 워낙 이제 그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가 막히니까 서유럽 동유럽에 지금 얼마나 많은 천연가스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유 수요가. 그래서 지금 때를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하면은 이제 국부펀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그 석유 개발 단계부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고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또 돈을 또 재투자하는 이런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1.8조 달러의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AI 기업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본을 형성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국가 지정에 매년 한 100조 원 정도를 또 환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다름에 보다는 우리도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네. 시추나 개발 사업에 한번 투자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국영 석유 회사인 한국석유공사는 또 워낙 재정 상황이 또 안 좋고 모든 시추 비용이나 개발 비용을 다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도 좀 사실은 쉽지 않은 네.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차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석유 개발이나 가스 개발 언제 들어가냐면 항상 고점에 들어간다고. 고점일 때는 다급하잖아요. 국민들도 다급하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살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점에 들어가자 그러면 그거 왜 들어가냐고. 그냥 사면 되지, 현물로. 저점에 들어간다는 게 어려워요. 유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한 70불, 72불, 3불이잖아요. 지금 막 그 석유 천연가스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 왜 하지?
뭐 지금 또 뭐 전쟁이 나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만약에 종전도 되고 이러면은 뭐 예를 들면 더 떨어진다. 그럼 왜 하지? 왜 하지? 근데 결국은 또 보면은 이게 자원의 편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이게 안 보거든요. 어느 한 지역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오펙의 결사체가 약간 깨진 거는 맞아요. 이제 깨졌다고 이제 그죠? 그나마 이렇게 뭐냐면은 많은 에너지 활동들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주의해서 오펙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미국 국가가 일본 국가 한국 대한민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를 차지하는 그게 어찌 보면 빙판에 보면 크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73불로 내리는데 1등 역할을 한 게 대한민국 아닌가? 2등이 오히려 중국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한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저점과 고점에 있었을 때. 근데 우리는 이게 성공 경험이 좀 낮잖아요, 아직까지는. 좋은 인력과 좋은 투명성, 그 다음에 좋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제로에서 출발해서 지금 그래도 2%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정부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 투명성 있는 구조. 그러니까 낮든 높든 우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왜냐면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 개발의 역사를 좀 살펴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언제부터 이 해외 메이저 기업을 끼워 넣느냐 안 끼워 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끼워 넣으면 어떤 비중으로 이 참여를 시킬 거냐. 왜냐하면 리스크를 하는 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만큼 또 이득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부터 이제 해외 석유 메이저가 들어와서 개발을 주도한다라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어떤 수확물 혹은 이익이 국가에 남겨지고 노르웨이처럼 뭐 자본이라든지 여러 기술 같은 걸 전부 다 자국 내에서 많이 조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국부 펀드가 1년에 100조 원을 줄 정도로 이제 많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1차 시추를 단독 수행하고 나서 2차 시추부터는 또 메이저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협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짤막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이 동해 드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동해 드림 꿈을 꿀 수 있는 건지. 처음에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140억 배를 기준으로 그 당시 유가를 좀 추산을 해보면 한 2천조 원 정도가 나온다 해서 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얘기가 삼성전자 시총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왜 말을 바꿨냐 약간 이런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5배라고 말하는 건 140억 배를 최대치 기준이고 중간값 가장 확률이 높은 값으로 하면 한 2배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이 숫자 자체는 굉장히 잠재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얼마나 이제 가능성이 있을지는 탐사 자원 뒤에 이제 발견 자원량을 산출을 해야 되고 그 발견 자원량 중에서 다시 생산성 있는 매장량 산출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에서 캔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석유는 얼마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사 자원량, 발견 자원량, 매장량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수요는 굉장히 확실한 게 네. 원유나 천연가스를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고 또 그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노후석탄 발전소들이 전부 다 LNG 발전소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발전소를 전환하면서 사용하는 가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충분한 수요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천연가스만 하면은 산지에서 2불이거든요. 2.5불이면 2.5불. 2불이라고 쉽게 말하면 2불이거든요. 오면 12불, 14불 때 들어갑니다. 꼬박이 굴을 하시면 꼬박이 10배, 쉽게 10배 하면 됩니다. 그럼 유가를 환산하면 120불짜리 유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2불짜리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2불짜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그럼 원가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겁니다. 천연가스가 그만큼 이제 운송이나 그런 게 좀 어렵고 비싼가요? 가스를 액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많이 하려면. 이 가스를 액화되는 또 비용. 그 액화를 배로 오지 않습니까? 그 배 비용. 예. 그 다음에 여기 액화를 다시 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더 큰 겁니다. 가스가 2불대가 있으면은 그 가스 발전으로만 다 돌려도 되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50%가 가스 발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12불대를 들고 와가지고 가스 발전을 33%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전기료가 낮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옆으로 2불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불 때 그래서 들어오면 그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떤 LNG가 고민이? 비싸기 때문에 아. 이거를 돌리면 LNG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석탄 화력이 비싸서. LNG는 싸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LNG 비싸다. 발전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LNG 비싸다. 발전 비용이 예, 비싸서 그렇죠. 좀 싫어하는 것 같다. 전환해야 되는 거를 조금 우리 발전사나 한전에서는 약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느낌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를 들면 LNG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불대가 만약에 있으면 35년치가 있으면은 바로 뭐 제가 볼 때는 석탄을 LNG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또 봐야 됩니다. 석탄 발전 쪽에서는 LNG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 CCS가 있다. 그럼 우리도 싸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발전은 파괴적인 기술은 봐야 됩니다. 그 오히려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게 석탄이 더 커져갈 수도 있겠다. 다 잡으면. 그러면 클린 석탄이잖아요. 그럼 뭐가 틀려? 가격 싸지. 클린이지. 온실가스 이런 것만 잘 포집을 하게 되면 클린이다 뭐 이렇게 이제 다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갑자기 다급해지죠. 이제.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을 수도 있어요. 석탄이. 우리 클린 콜이야. 그래. 온실가스만 안 배출하면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빨리 기술 발전을 통해서 석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기술의 발전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원래 보면 쉐일 가스, 쉐일 오일이 이렇게 터질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 이게 뚫었다 옆으로 가버리니까 이 경제성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면서 이게 쉐일 가스가 경제성을 맞추기 시작한 거거든요. 진짜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은 정말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년 단위로 바뀝니다. 1년 단위 내지는 6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이 클린 콜이 늘어난다는 가정이 그게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죠. 예, 근데 콜이 늘어난다.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은. 근데 CCS가 비용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러면 또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있으면 비용은 결국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또 CCS 사업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넣겠다는 거죠. 예.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 CO2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겠다. 그런 목표도 있어요, 사실. CCS. 클린 콜, 깨끗한 석탄. 이런 시대가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이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업데이트 안 하면은 세상이 빨리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을 넘어갈 거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 한 10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이제 1987년도 일본을 예상한 거잖아요. 일본이 G2에서 G1으로 간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수출 규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환율이 된 그 플라자 합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G3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